공동 상임대표 이은상입니다. 오늘 저희 귀한 자리를 빛내기에서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또 주님 하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념 행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성남시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내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토론할 제목은 새로운 정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주제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정용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범 국민운동 경기도 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YWCA 연합회 최수산나 시민운동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민주평통 성남시 협의회 청년분과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만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먼저 발제를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함께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체계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정영준입니다. 사실 이 단체가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지금 정세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 어떤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념식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6.15 남측위원회가 경기도 본부가 있는데 시군구가 사실 대여섯 개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좀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남이고, 수원, 안산, 이 정도 손에 꼽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지역에서부터, 시군구에서부터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런 활발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실천에 대한 모색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도 보니까 아이들부터 또 여기 좀 연배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 청년 정치인도 계시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이야말로 통일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정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평화와 통일이라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주제가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과제인데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6.15 기념일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시지만 어쨌든 아직 판단을 다 하긴 이르지만 현재로 봐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 그리고 대중국 동세 대외 정책을 뚜렷이 하고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각계각층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서 함께 실천을 모색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살펴봤는데요. 저와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빼고 핵심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남북관계나 우크라이나 얘기는 앞서 많이 하셨고 많이 들었던 얘기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월 4일쯤에 우리 한국의 대다수 언론이 주요 언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북이 붕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예.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상당히 이슈가 됐을 텐데,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묻지마 대북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망했으면 벌써 망했겠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큰 언론의 이슈였냐면, 북이 7차 핵실험을 곧 할 거다. 임박했다.
8차 전원회의에 결정을 해서 곧 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고, 그러한 것이 한반도의 긴장, 남북관계의 대결을 조장한 요소로 많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북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예전에서 이런 대결을 조장하는 또는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의 현재 어떤 대북 정책, 그 다음에 한반도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그 이전 문제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지금의 정세 내지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6.15 선언도 있었지만 우리가 2018년도에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이야기했고, 금방이라도 정말 평화 토일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닌가, 또 많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뿐만 아니라 유밀리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습니다. 북미 간에도 역사상 사상 유례 없이 처음으로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 앉아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다시 교착 상태로 넘어가고 지금까지 그것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자유롭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단히 좀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쯤에 10월쯤에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고, 당시의 질문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독자적인 대북 제재인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정부 장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랬더니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들고 일어났고 상당히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유명한 일화인데, 워싱턴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바가 있어요. 당시 백악관에 있던 기자들이 귀를 의심해서 3번이나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외교 관례상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주권이 있는 것인데 승인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시 백악관에 있던 기자들이 3번이나 되풀이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이라고 반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018년도 11월 달에 알고 계시는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이후에 남북 간에 합의했던 4.27 선언, 9.19 합의 모든 것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도 강경해지는 북한과의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데 있어서 물론 미국의 강대국의 방해가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각오가 없이는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좀 쉽지 않지 않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로 전제해야 될 것은 올해만 해도 북이 18차례 표현은 언론은 도발이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어쨌든 자유적인 조치 아니냐라고 토론의 영역일 수 있지만, 어쨌든 올해만 해도 18차례 미사일 등을 실험을 쏘았습니다. 미국이나 남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자는 어떤 메시지로 여전히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대화를 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제가 전제했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이 정한 방침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대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볼튼 미국의
뭐 가장 강력한 메타 중의 한 명이라고 전 볼턴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자사전을 썼고 당시에 북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안이 거의 합의되었었는데 어쨌든 하노이회담이 결렬됐고 그 이유는 미국의 강경한 볼턴 같은 사람의 주문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해법을 다시 들이먹어서 이제 그 하노이회담이 결렬됐다는 게 이제 정설로 나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북은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뭐 핵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조건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다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두 개의 입장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 이것이 저는 어떤 현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또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어도 우리 다른 정치 세력들이나 우리 평화여 세력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지를 좀 실었는데 사실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있긴 했습니다. 5월 12일 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대답을 했는데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무시하고 새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제가 보기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보수냐 진보냐 뭐 검찰공화국을 만드냐 떠나서 평화통일 영역에서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좋아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를 뭐 정식으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바를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대선 전에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 챌린지 한 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네, 멸공 챌린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국을 건드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북을 대상으로 한 거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죠. 문제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어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멸치하고 콩을 장을 봤죠. 그래서 멸공 챌린지를 이어갔어요. 나경원도 이어갔죠. 멸공은 뭐예요?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반공은 익숙하죠. 반대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주의에 익숙하지만 멸공은 그야말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 제거하겠다. 이 표현입니다. 상당히 이게 무슨 놀이, 챌린지 놀이 같지만 저는 참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SNS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이후에 국방백서에 북을 다시 주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규정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적 개념이 한반도 또는 남북관계를 더 긴장과 대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8일하고 10일 사이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5차 전원회의인데 여기서 대적 주장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남에 대해서 대적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윤석열의 지적 개념 이후에 나온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4차 전원회의에서는 동맹 관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적 개념을 얘기한 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전환을 한다면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대북 정책을 밝혔습니다. 심의사에서 얘기했어요. 이건 뭔가요? 이명박 정부가 얘기한 기획개방 3천과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 먼저 기획하고 개방을 먼저 하면 소득을
삼천불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거듭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평화로 다가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세력을 부정하는 남북 대결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전쟁을 회피하는 추적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이주석 강대표는 자신이 쓴 책이 있어요.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에 통일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북한을 어떻게 우리 체제에 편입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체제의 편입,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을 당연히 거슬러고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의 신년사에서 나왔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정말 박근혜 정부가 통일만큼 뭐 좀 하려나 보다. 뭐 표현이 경박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2013년도에 당시 국정원장, 육사 출신의 남재정 국정원장이 박근혜 신년사 전에 2013년도 연말에 국정원 직원들하고 뭐예요? 검열을 한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때 검대사가 우리 모두 다 같이 통일을 위해 죽자. 이게 검대사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했죠. 남재진이 나중에 뭘 했어요? 나중에 사퇴하긴 했지만 대통령으로 출마했습니다. 후보요. 그때 당시 말한 통일이 뭐였냐면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대하게 흡수 통일을 전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통일관, 이것은 그야말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흡수하겠다는 그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상당히 위험하다. 사실 남북관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이게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통일관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문제나 국제 정세에는 다른 분들 토론 자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정상화,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해부사를 다시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포기하고 한쪽으로 쏠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교육을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25% 이상이죠. 사실 노제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영향력이 작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서 뭐예요? 중국이 경제도박을 했을 때 어땠어요? 피청했습니다. 신세계 부회장이 중국을 나중에 빼고 북으로 한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정영진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주식 떨어진다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한미동맹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이유로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동맹으로 전쟁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30분 내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정세를 좀 생략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남북관계,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외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평화통일과는 조금 이제 뭐 주제가 벗어나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건 뭐죠? 물가 폭등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돼서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위기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에 승리했고
바로 이어진 대선의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 완승은 했지만 안도와 평화, 민생의 위기가 윤석열 정부에게 저는 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화 민주 세력, 시민사회는 이러한 그 위기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6.25 선언을 역행하고 과거로 회귀한다면 그에 맞서서 다양한 우리 시민사회 용역과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부분과 관련돼서 추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든 것의 기준을 미국과 북한이 만났던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찾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어떤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저기 분단 국가의 대통령을 수장을 그야말로 1대1로 독대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거기에서 합의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합의 내용은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미 간의 합의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그 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핵 문제, 이른바 표현을 이제 북핵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남북 공동 선언이나 북미 간의 합의서에도 어디에도 북핵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들어가서 어디로부터 나와야 하는지 입구와 출구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올 때부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반도의 비핵화 강화. 여기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뭡니까? 북핵뿐만 아니라 미국이 정리하는 핵 자산들, 핵 우산, 한반도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전체적으로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않든 북미 간에 이미 합의했고 지켜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될 때 저는 북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지금처럼 근착공략, 어려운 상태는 있지만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또는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평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렀고 1972년도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79년도에 미중이 수교를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과도 미국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베트남과 지금 미국은 관계가 정상화됐죠. 이미 80년대부터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가 시작이 됐고 여러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2006년도에 미국과 베트남도 수교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남북관계, 한반도에서의 문제도 그렇게 가리라고 확신을 하고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6.15 남측위원회 올해 사업 계획에 있는 것을 제가 간단히 소개한 것이고요. 어쨌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우리가 이것을 방어훈련이다, 공격훈련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는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뭐예요? 그건 온 나라가 마찬가지로 전시동원 체제가 되겠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혹시나 어쩔지 모른다. 그래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올해 8월에 뭐예요?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그나마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규모를 축소했고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했죠. 그 이전에는 뭐 했습니까? 상륙함이 실제 두 개 상륙하는 걸 전제로 상륙훈련을 막 했단 말이에요. 장갑차들이 내리고 점령하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거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저지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운동, 반대, 비판 이런 것을 활발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평화체제 구축 운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운동. 그 다음에 평화 구축 운동.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 국방비는 매년 거듭 천문학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꺼내든 삼축 체계, 이런 거 있죠. 선제 차격,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호.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때 만들어졌다고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폐기됐죠. 사실상.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거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구축하는데 얼마 들어요? 59조 들어요. 59조.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가 올해 국방비 예산이 54조입니다. 이런 거 다시 해야겠네,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평화 건축 운동, 남북한일 이행 운동 등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해마다 8.15가 되면 서울에서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다 모여서 8.15 대회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일회적인 또는 중앙집중식의 운동만으로 저변을 확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밑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풀뿌리서부터 다종다양한 어떤 유교선언 이행,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각종 행사나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회 활동을 한 사람인데 예전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 게 주민들을 모아서 평화통일 이제 노래 경연 이런 걸 먼저 시작한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시 좀 이런 주민들과 함께하는 운동 이런 것이 좀 활발히 될 때에 어떤 큰 집회나 큰 운동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성남처럼 이런 어떤 토론회나 이런 행사들이 활발히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승준 집행위원장님께서 1시간 해야 될 분량을 거의 3분의 1 정도 줄여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일인데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우리 최수산나 시민운동국장님, 한국 YWCA는 현존하는 이 역사와 현실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운동단체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평화 문제와 탄핵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운동가이십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여성 시민사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발제자 하셨던 정영준 선생님께서 토론자 배려 차원에서 이야기들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새로운 정부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성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세계 질서가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유라시아 질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 질서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 공동회담이 미국의 신냉전 전략 강화의 일환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 직후에 장문의 성명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민정부가 이거를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미국 주도의 성명이었고요. 그 내용은 문정부 당시에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보다 훨씬 강력했던 미국 주도와 통제가 예상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 그리고 경제 안보 대화 기구 구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어서 2월 8일에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도 있었는데요. 이거 발표 보면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한다. 그리고 동시에 한미일 상속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패권 경쟁이 바로 나타났는데요. 다양한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미국, 영국, 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라는 것이 발족했고 또 최근에는 거기 일본 참여를 타진하고 있고요. 쿼드는 알고 계시죠? 인도 중심일 수도 있는데 이건 확대를 지속하고 있고요.
올 3월에는 나토와 G7으로 유럽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월에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족했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주도 경제였던 RCEF를 대응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남미 쪽으로는 또 미주 경제 번영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의식과 초조감이 우리 한미 공동 성명에서도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거고, 이것은 북중 러를 포위 공세하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세우겠다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영 선생님 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취임사의 3축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대북 선제 군사 옵션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중으로부터 동족 대결권, 그러니까 동족 간에 대결하는 미치광이라는 뜻이죠. 그런 비난을 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표방했었는데요. 윤 정부는 지금 안미 경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라고 하는 걸로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도 안보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면서 대미 편중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보면 남북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남북 관계는 군사적 긴장 관계가 되고 북미는 교착 관계가 장기화된 것이 당연합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건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2019년에도 2번이나 러시아랑 중국이 제재 완화에 대한 것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한 직후에도 유엔회의에서 제재 강화에 반대를 했죠. 그래서 예상이었던 거죠. 북한 측에서는 이게 기대할 만한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는 이런 경향성이 더 짙어지겠죠. 본인들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면에 미국은 대북 제재와 군수 행동을 더 높일 것입니다. 네, 이것도 또한 쉽게 풀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내 여성들 운동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평화통일운동이요,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여성이 했으니까 여성평화통일운동은 아니었고요. 먼저는 평화통일 이슈에서도 구조적인 성차별을 인지하고 변화시키겠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피해자성을 넘어서서 여성이 주체성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유엔에 있는 결의문 2000년에 제정되었던 1325호에서 나타나고 이게 국제적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국내의 추동력을 갖고 국내외의 연대를 확산하면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화통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이슈의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6.15 공동선언 맨 앞에가 주권입니다. 누가 주인이 남북 간의 관계를 끌고 갈 것인가입니다. 운동의 구심점, 즉 내발적 동기가 이 사회 안에서 지속되고 무엇보다 민들의 평화의 서사가 담겨진 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도 중요합니다. 이 내부의 추동력을 위한 자원 확보도 중요하고 또 민간기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슈들이 낡은 옷이 아니라 좀 친근하고 새 옷을 입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의 공감과 참여로 지속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해결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그런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체적인 의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고 청년들한테 직접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인지 관심을 끌어내고, 그래서 젠더나 연령이나 국경이나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내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여성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상호 다른 경험의 만남과 다양한 관점들이 융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평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여성들이 첫 민간교육을 시작했었어요. 여성들이 시작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91년부터 93년까지 도쿄, 서울, 평양, 다시 또 일본에서 이렇게 4차례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작년에가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였어서
이거를 다시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30주년 기념하는 토론회를 작년에 가졌습니다. 이때 근데 30년 전에 그 이슈는 가부장 문제라든가 전쟁과 여성 이런 어떤 공통된 이슈였습니다. 일상의 이슈였는데요. 이때 남북일 여성들이 같이 토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정으로 가져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15년에는 WCD 위닝크로스 DMZ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제 여성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에서 내려오고요. 국내 여성들이 파주 인증가게에서 같이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했는데 저희 한국 IWC는 그때 가로 10m, 세로 10m의 큰 조각볼을 1000개에 된 조각볼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어떤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각각 지역에서 다 10개씩 조각을 만들어 온 거를 다시 또 묶어서 저희가 그것을 행사의 상징성으로 엮어내었습니다. 올해 한국 IWC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립된 지 100년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95주년 창립 95주년이었던 2017년부터 여성평화소대 한라에서 북두까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올해에도 7월 6일과 7일 파주에서 100명의 평화순례단과 함께 순례를 거습니다. 이 행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청년이나 탈북 여성들 또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WCD 여성들이 국제여성 평화 걷기가 이 뜻을 쭉 이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코리아 피스 나우라고 하는 캠페인을 2019년에 발족했고, 그리고 이 여성들이 미 의회를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하는 시민 공공 외교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이런 서명운동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런 그 연대를 통해서 실제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드리는 내용은 평화 공동체를 위해 공동 성장의 경험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평화의 경험과 물결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평화를 이뤄내고 통일 한반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평화들이 공통된 평화의 지점을 만나고 확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와 민주사회가 무엇인지 교육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유사한 상황에 경험을 겪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시야의 확장을 함으로써 아픈 것들의 만남을 통해서 평화가 다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평화를 경험을 함으로써 통일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고 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화의 확장이 상호 당면과제인 기후위기나 코로나 등을 통해서 남북혁명으로 이루어지고, 또 결국은 다면적이고 좀 단층적으로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표현을 보면 경계는 존재하기를 멈추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움이 유발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경험과 목소리들이 경계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경계를 넘고 경계를 흔들며 새로운 지형을 개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상황이 경직되고 경직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경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상상력과 연계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임원 민주평통 성남시협의 청년국가장께서 청년들 시각에서의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두 분 대표자분께서 국제 정세하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적중했어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거의 아예 하지 않고 주로 아이디어 차원, 그다음에 실제적인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태블릿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 장에서 한 개인 청년이 실제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통일이라는 말 대신이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가수 비가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된다고 이별을 위안 삼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 대신 작은 평화 하나만 주면 돼. 예, 제 오늘 10분 동안 할 이야기는 이 단어 하나로,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청년의 분단 인식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저는 청년의 내면과 정서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내면의 정서와 내면과 정서를 고려하고 이해하지 않았을 때 통일운동을 라떼운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청년들은 이런 거 말로는 우리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해놓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들만의 목소리만 낸다라는 그런 폐쇄적인 운동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통일운동을 왜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대를 조금 분류해봤는데요. 아주 거칠게 좀 분류했으니까 그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1960년 이전 세대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거의 형, 누나 이런 분들이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과 가난이라는 이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이 그를 향한 적대감, 두려움, 불안 등의 감정과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북을 향한 영민, 그리움, 혹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를 본다면 1960년대에서 80년 세대인데, 1960년대 세대는 소위 말하는 386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냉전, 반군과 군부 독재를 경험하고 민주화 투쟁, 분단 극복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평화사에 있어서 가장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장 큰 기여를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60년대 세대하고 70년대 세대는 조금 다른 게, 60년대 세대들은 조금 더 명분과 의미, 역사, 민족을 향한 그런 열망이 있었다면 7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X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민주화적인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보다는 함께하는 어떤 연대,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Z세대로 가보면 M세대는 1981년에서 95년 세대라고 분류하고요. Z세대는 96년에서 2010년 정도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 극복되고 세계가 다원화되고 냉전이 해체되고 그 이후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정부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탈북자들을 실제로 만나고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런 리서치나 인터뷰들을 보면은 탈북자들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양면성을 알게 되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라고 MZ 세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것보다는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외교적인 차원, 국가주의적인 차원, 한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 또 실용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 전쟁에서 정말 동료가 죽어나가는 것을 봤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다면 이 친구들은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6.15선언 좋긴 한데 14선언 좋긴 한데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왜 이거 했는데 왜 이제는 안 하지? 그러면은 하다 말면 안 하면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과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오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면서 이 전쟁이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지만 청년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믿기 힘든 참혹한 전쟁 속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좀 발표한 데마다 다른데요. 약 각 3만여 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만여 명이라는 숫자 중에서도 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20대들이 거의 포진해 있고 20대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3만여 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각 나라마다. 그러면 그 3만여 명과 관계된 그 가족과 친척과 마을과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많이 문제의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걸 공유하고 있지만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여론이 해야 일들은 정말 전쟁의 심각성과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중요성과 그 평화가 우리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그 민생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반전 여론을 확대하거나 심화시키지 못하는 점들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청년의 평화관, 청년의 통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년은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까도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성, 동질성보다는 다양성과 다방성, 다자성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지는 않지만 평화를 원하고 있다. 통일이라고 한다면 보통 일치제, 일국가, 하나의 외교권, 하나의 군사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의 체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혼란, 그 다음에 두려움, 혼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긴장보다는 첨예한 갈등보다는 북한이 여느 나라와 같이 정상외교를 하고 왕래하고 교육하기를 소망한다. 왜 그럴까요? 개인 자유를 꿈꾸고 또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 소망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청년 통일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가를 원하지는 않지만 평화로운 공존 체제를 갈망하는데 이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발전된 통일관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발전된 통일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사실상의 통일 개념이 무엇이냐, 언제부터 사실상의 통일이냐, 이거는 주장하는 사람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가령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면 사실상의 통일이다. 우리가 북한에서 거주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으면 사실상의 통일이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설령 우리가 이게 서로 왕래하고 그다음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제가 일치제 일국가 체제는 아니니까 그 사실상의 통일 개념이 청년들이 바라는 그 평화로운 공존 체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통일관이 그래서 지금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수정할 지점들 또 대화를 나눠봐야 할 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휴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적 모순이라고 하면 그 휴전 체제, 분단 체제가 갖고 있는 첨예한 대립, 여야 갈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겠죠. 청년의 역할로 넘어가서 저는 우리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는 개딸이라는 신조어를 부르면서 우리 평딸, 평화에 참여하는 딸, 평화에 참여하는 아들
이런 개념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의 상상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청년의 상상력이란 하면 세계주의와 맞닿아있어서 방탄소년단의 아미처럼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확대하고 평화를 위해서 연대하는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들만의 이런 세계관, 가치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 그리고 윗세대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다른 평화관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의 협업 이런 것들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아주 무궁무진한 행사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보통 청년국가위원장을 하면서 했던 활동도 있고 하지 못한 활동도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뭘 활동한다는 것보다는 활동을 통해서 의식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 음식 먹방 만들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의 우리 뱃살에 있는 것처럼 평달 평화 행사 같은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자기태 챌린지 대회 그리고 청년들 정말 좋아하는 북한 여행에 대해서 금강산, 개마고원, 백두산 등등의 명사심리 같은 아주 유리하고 또 우리 남한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관광 명소들에 대해서 UCC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만 공동대표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박수를 2배로 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저희 단체가 5명 공동대표가 있는데 그 한 명이고요. 제가 오늘 단체에서 대신해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앞에서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대해 사실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예 TV 뉴스 안 본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혹시 가본 분 계세요? 가보면 되게 생각이 달라는 게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현 정부와 이 새 정부가 그런 곳에서도 되게 비교를 많이 좀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새 정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행사에서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따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건 굉장히 서로 상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닭고기가 맛있다고 소한테 닭고기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그 닭고기를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먹으면 병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두 개가 쌀과 밀가루를 주겠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북에서 원치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는 것을 자꾸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건 정말 헛다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남북관계를 상호적으로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삼는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제적인 소재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지난 18년에 남북관계 정상회의 이게 세계에 바로 외신으로 속보로 보도될 정도로 굉장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는 상호적으로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남북관계 관계에서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새 정부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염려,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미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매우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물론 지난 정부도 한미 동맹 하에서 남북관계를 진행을 해왔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들의 대부분이 110개 국정과제를 거의 다 많이 정말 팔자도 안 바뀔 정도로 다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오지가 그런 것 같아요. 한미 관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좀 되게 긴장 관계가 많았다면 한미일 동맹 관계를 굉장히 이제 상급 관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주택에 나서는 이제 비핵 번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비핵 3천, 평화 비핵 3천? 뭐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의 이제 시즌 2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후보 시절의 보좌관이었고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들어온 김태우라는 사람이 핵심 요직이잖아요. 아시죠? 이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가지고 호영 오지하듯이 지내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외교 안보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다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 비핵 3천을 기획했던 사람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비핵 번영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북과는 딱 이거예요. 북의 정보를 괴멸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정부 핵심 모직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내고 있는 어떤 한반도 정책의 핵심 모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 노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남북관계가 저희가 보면 2018년 4월에 보험하면은 정말 누구도 할 것 없이 그 감동과 감흥. 사실은 그때 지난 정부가 가장 인기도도 높았지만 사람들이 갖는 뭔가 좀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2018년 4월 판문점과 2018년 9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5.1 경기장에서 연설했던 건 아마 민족사에 굉장히 남을 수 있는 어떤 격동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이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다 지금은 언제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고 2019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소위 하노이 회담이 이제 아무 결론 없이 마무리되고 나서 북에서 굉장히 강구하고 나서 2020년부터 북에서 내고 있는 입장은 딱 이거잖아요. 나는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치국 회의에서도 그걸 또 재확인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는 북을 잘 알아야 돼. 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노지가 여기에 저는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그 시절은 김대중 대통령과 윤석열 국방위원장이 손 맞잡고 남북 협력에 의해서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협력을 상의도 놓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것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14선언 이런 것들 가면서 같이 풀어가는 것이었다면 지금 북은 협력에 대한 것보다 자력으로 가는 것을 먼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를 없앨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북에서 내고 있는 입장은 뭐거든요. 미국한테 정치 협상으로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겠다라는 게 북 입장이에요. 지금 이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그렇게 많은 만나자 제안을 북에서는 지금 만날 의향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한반도의 좀 냉정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주관적인 것보다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좀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면에서 앞에도 많이 거론하셨는데 저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걸 우리 성남시라는 것을 조금 북한에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화려했던 붐을 다 지나고 지금 아무도 남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론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 지향도 없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지향이 있으면 마지못해라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동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것이 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사회가 이 변화된 이 지점에 좀 더 많이 좀 고민하고 돌파구를 만드는 것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북에 대한
어떤 부정적 혐오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북을 좀 친근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때로는 요새는 유튜브에 가보면 북의 조선중앙통신 이런 게 유튜브에 다 올라와요. 북의 보도 뉴스가 다 올라와서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북도 코로나에 대해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요. 이걸 이제 제가 참여하는 보건단체들은 그걸 보고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그걸 보고 판단을 근거를 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북을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틀리면 말고 이런 거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북을 제대로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통일운동단체든 보통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은 서로 많이 노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북한 발화의 운동과 좀 더 다르게 저는 이제는 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운동, 북을 도대체 북의 사람들은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캠페인, 운동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했던 우리 성남본부, 6.15 성남본부 또 저희 단체 우리 민주평통 지역에서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단체들이 계속 활동을 하자 이런 단체들이 이런 남북관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뭔가 위기가 왔을 때는 이런 단체들이 사실 목소리를 내줘야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통일은 너무 국가적이고 너무 국제적이다 보니까 중앙단체 위주로만 가는데 지역단체들에서도 사안에 대해서 소박한 언어라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민의를 만드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는 어쨌든 이게 오늘 같은 행사처럼 이 세계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평화와 통일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자주 소통하고 협력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6.15 이런 행사 또 좀 있으면 14, 8.15, 4.27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아마 남북 간에서 시기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다들 제안된 것처럼 시민들과 이런 교육하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많이 하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5년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교류협력 기금도 조성하고 지난 7기 때는 북에 수액 세트를 한 3억 원 정도를 기금을 내서 보내기도 해서 되게 어렵게 보냈어요. 하지만 이런 기금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4.27 판문점 이후에 그전에는 중앙정부와 민간에서만 하던 것들이 지자체들도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어요. 그거는 성남시도 자체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북 사업이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좋은 데도 온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성남이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2018년 11월 달에 북에 아태 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이 남쪽에 내려왔을 때 그때 이재명 도지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판교였어요. 그거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남의 판교는 4차 산업혁명처럼 과학기술이 굉장히 집적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북에서는 이 자력갱생은 어려운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제1의 과제로 두고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성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의 기술력 이런 것을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지자체가 좀 많이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나왔던 좋은 의견들이 우리 새로 신상진 시장 후보에게 좀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신 분들이 한 1, 2분 정도씩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못다 하신 말씀 해주시고 토론을 마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6.15 남북 공동선 22주년이기 때문에 맨 뒤에 이제
유로남북 공동선언문이 실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보면 볼수록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원칙과 방도, 현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하자는 원칙과 그 다음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비슷하니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러한 원칙들과 방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의원들을 많이 우리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알려내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평화에 대한 의지라든지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모든 게 다 될 것 같았지만 지금 조금 냉정하게 평가하면 낯세기 문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가 뒤집어 보자 라는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한번 꿈꿔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 출발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 5월 10일 날 북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을 하면서 최근에 북에서 한 발열자, 우리가 말하는 확진자와 좀 다른 발열이 있는 사람들이 한 500만 명 정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북이 굉장히 위험한, 북에서 백신도 안 맞았거든요. 우리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의료인들이 모여서 북에 대한 긴급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긴급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북에서는 거의 지금 종결되어 가는 걸로 거의 논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쪽의 보건하고 발전 이런 상태를 봤을 때는 북에 사망자가 적으면 5만 명, 막 10만 명, 막 이런 예측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북이 정말 수치를 조작한 걸까? 아니면 두 상황도 다른 것일까? 여러 가지 감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되게 어려울 때 북에서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공포회가 얼어붙은 것을 녹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26일날 토론회도 하고 한겨레 캠페인 통해서 내부 지원에 대한 그런 걸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텐데, 근데 북에서 지금 이건 분명해요. 남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문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북의 입장입니다. 북에서 민간단체고 정부당국도 남쪽에서 문자는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도 어렵다 보니까 우회로 들어오는 문자들이 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소리 소문 없이 북에 지원하는 이런 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마음을 많이 모아주는 그것이 아마 남북관계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바람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YWCA가 있는데요. YWCA도 작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어요. 물론 지역이 큰 곳들이 좀 큰 곳이기도 한데 성남에도 YWCA가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활동이 가까이에서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어요, 성남에도. 네. 좀 있고 저희가 YWC 안에서도 평화통일 운동을 했던 거는 3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초반 80년대부터 그래도 기도운동을 하면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도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독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도 마지막으로 이제 보냈던 게 2010년에 마스크를 보내기 그게 마지막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돼서 그런 것들을 보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금을 지속해서 하지만 아직은 지금 현재는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릴 것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같이 그리고 같이 함께 교육하고 또 이런 제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에 대한 우리의 감성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평화의 모습이 무엇일지 좀 만나고 또 탈북 여성들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함께 대화하고 이런 모임들을 작게 또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평화는 감성이라고 표현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목표 중에 큰 거 하나는 지니면서 평화 통일의 체제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더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통일체제가 어떻게 일어나가는 것인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실제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도 끌어내고 또 다른 나라들 힘도 끌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열심히 저희도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또 어떤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하든 그 시작점은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자꾸 이렇게 논의를 자꾸 촉진시켜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함께해 주신 분들, 특별히 늦은 시간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